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18년 제3회 직업상담학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1번 직업상담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거 쉽죠? 4번이죠. 구직자의 행동을 조정하고 통제한다. 말이 안 돼요. 2번 내담자의 작업에 관한 상호 역할관계의 사정 방법 중 상호 역할관계의 사정 방법은 3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질문을 통해 사정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가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이렇게 3개를 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동생 이렇게 질문을 통해 사정하기,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 생애 계획 연습으로 전환시키기 이렇게 3개 했고, 이 중에서 오늘은 질문을 통해 사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보기에 내담자가 개입하고 있는 생애 역할 나열하기, 개개의 역할에 소요되는 시간의 양 추정하기, 내담자의 가치들을 이용해서 순위 정하기, 이거 모두 맞아요. 3개 맞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 찾아내기예요. 상충적, 보상적, 보완적 역할들 찾아내기. 요거 4개가 보완적 역할들 찾아내기. 이게 질문을 통해 사정하는 방법이고요. 1번에 내담자에게 삶에서 역할들을 원으로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동그라미로 역할관계 그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3번 다음 중 교류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 무엇이냐 했는데, 교류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개념, 이게 주관식에도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오늘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집단 무의식은 이거는 분석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분석 심리학에서 3번의 전경과 배경은 형태주의 상담, 게슈탈트 상담에서 사용하는 기법인데, 전경이라는 거는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거야.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을 부각시키고, 관심이 없는 부분, 그 외의 부분은 밀쳐내는 경향, 이걸 배경이라고 해요. 비합리적 신념은 알리비티 기법이라고 해서 앨리스죠. 인지, 정서, 행동에 관한 상담이다. 비합리적 신념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감정이나 역기능적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교류 분석에서 상담 유형을 한번 볼게요. 교류 분석의 상담 유형이에요. 교류 분석의 상담 유형이다. 4가지가 있어요. 이게 주관식에서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조 분석이야. 구조 분석. 구조 분석은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와 결부시켜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내담자의 사고, 감정, 행동을 부모자, 성인자와 아동자와 결부시켜서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게 구조 분석이에요. 그 다음에 교류 분석 또는 의사교류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교류 분석은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상보, 교차, 이면 교류를 파악하여 효율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두 사람의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상보교류, 교차교류, 이면교류를 파악하여 효율적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세 번째가 라켓 및 게임 분석이에요. 라켓 및 게임 분석. 이 라켓이라는 거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이 라켓 및 게임 분석은 부적응적이고 비효율적인 라켓 감정과 이를 유발하는 게임을 파악하여 긍정적 자아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적응적 비효율적인 라켓 감정과 이를 유발하는 게임을 파악하여 긍정적 자아 상태로 전환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네 번째가 뭐냐면 생활 각본 분석이에요. 그냥 흔히 각본 분석이라고도 해요. 이 각본 분석은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내담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자기 제한적 각본 신념을 변화시켜서 효율적 신념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내담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자기 제한적 각본 신념을 변화시켜 효율적 신념으로 대체하도록 돕는다. 이게 교류 분석의 상담 유형 4가지고 이 중에 셋을 쓰고 설명하시오. 주관식에 여러 차례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20년에는 이 교류 분석에 자아에 대해서 3가지만 쓰는 거, 부모자, 성인자, 아동자 3가지 쓰는 것만 시험에 나왔었어요. 4번 상담사가 상담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거. 1번에 달성하기 어렵더라도 벌써 틀렸어요. 달성하기 어려우면 목표 세우면 안 되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에 추상적인 목표 말이 되고 싶지 않고요. 4번에 부모와 함께 상담 말이 안 돼요. 5번 일반적인 진로 상담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했는데, 일단 관계 수립 및 문제의 평가가 제일 먼저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담 목표의 설정이 가야 돼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 들어가야 되고, 그 개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바로 훈수비예요. 그 다음에 종결 단계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관상문은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관상문은종이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는데, 이 관상문은종과 다른 표현으로 된 것이 똑같이 동일하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관계 형성과 상담의 구조와 관계 형성과 관계 형성 먼저 해야 되고 상담의 틀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 형성과 구조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진단 및 측정이 나와요. 진단 및 측정,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개입이 나오죠. 개입이 나오고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그래서 관진 목개평 이 2가지 표현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관상문은종, 관진 목개평, 진로 상담의 과정이다. 일반적인 진로 상담의 과정, 관상문은종, 관진 목개평.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기 바래요. 6번에 인간 중심적 상담에 적합한 인간 중심적 상담이라고 했어요. 내담자 중심 상담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담자의 초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니까 1번에 상담자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상담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인간 중심적 상담은, 내담자 중심 상담은.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의 개입이 없어도 자신의 방식을 찾아갈 수 있는 내담자 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정답이겠죠. 2번에 무의식적인 방어의 강도와 방어 기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정신분석학 상담이에요. 정신분석학 상담. 정신분석 상담에서 정신분석적 상담에서 이 방어 기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쓰고 설명하시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문제 나오면 그때 할게요. 3번에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성격 유형 하면 홀랜드죠. 홀랜드 떠올리시면 되고,
그리고 내담자의 기억 속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내담자의 기억 중시하는 거 개인주의 상담이고, 이 개인주의 상담의 중심인물이 바로 아들러예요. 프로이트의 제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7번. 형태주의 상담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했는데, 형태주의 상담은 보기 3번에 보세요. 현재 상황에 대한 자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과거라는 말이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틀린 거 1번이 틀렸기 때문에 1번 체킹해 두시고, 나머지 2, 3, 4번 모두 맞는데,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했었잖아요.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했다.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라고 했어요.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자신에 대한 책임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그래서 제가 외울 때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형태주의 상담의 목표니까 형 자자 잠 좀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각에 의한 성숙과 통합의 성취, 자신에 대한 책임감, 잠재력의 실현에 따른 변화와 성장. 역시 주관식에 나왔던 거예요. 8번. 상호 제지의 원리를 사용한 행동치료 기법이 무엇이냐 했는데, 상호 제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불안적인 환경을 조성시켜서 그 불안감을 치유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체계적 둔감법이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행동계약법은 두 사람 이상이 정해진 기간 내에 각자가 해야 할 행동을 정해놓고 그 내용을 지키기로 계약을 맺는 거, 말 그대로 행동할 것을 계약하는 거예요. 자기 교시법이란 무엇이냐? 자기 내면적 소리를 듣는 거죠. 자신에게 스스로 내면적 소리를, 나는 이번 직업상담사 시험에 합격해야 돼. 홍길동아, 너 이번 직업상담사 시험에 너는 꼭 합격해야 한다. 이런 자기 교시법이요. 자기 통제법은 쉽고요. 9번. 크리치의 분류 유형 중 가능성이 많다, 가능성이 많아서 결정을 못 내린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 재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재다능에 해당되어지는데 정답은 쉽게 3번으로 나오죠. 근데 우리가 크라이티스 크리치의 직업 선택 문제 유형 분류 했었을 때 이 사람 이름까지 외워서 적, 결, 현이라고 외웠었어요. 크적결현 이렇게 알아두시고, 처음에 적응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적응성에 대해서는 적응형이냐 부적응형이냐 이렇게 나눠봤잖아요. 적응형이냐 부적응형이냐 이렇게 나눠봤어요. 적응형은 무엇이냐?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발견한 유형이 적응형이에요. 쉽죠 이거? 부적응형은 뭐예요?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 분야를 찾지 못한 유형이죠. 당연하죠. 근데 이 말보다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나와요. 흥미를 느끼는 분야도 없고 적성에 맞는 분야도 없는 사람, 이게 부적응형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성은 무엇이냐? 결정성이라는 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재능이 너무 많아서 직업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게 다재다능형이에요. 그 다음에 우유부단형이 있어요. 우유부단형이란 무엇이냐면, 우유부단형은 흥미와 적성에 관계없이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거야. 흥미와 적성은 관계없어. 그거 관계없이 그냥 직업 선택을 못하는 거야. 그런 게 우유부단형이고, 세 번째
현실성에 대한 문제. 현실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비현실성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비현실성이라고도 한다. 이 현실성에 관련된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비현실형이야. 비현실형이란 무엇이냐? 비현실형이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높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거, 또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있지만 적성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전교 꼴찌하는데 의사가 되고 싶어 해. 말이 안 되잖아요. 또는 흥미를 느끼는 분야는 있지만 거기에 맞는 그 분야에 적성이 없어. 이런 게 비현실형이고, 두 번째가 강압형이에요. 강압형이란 무엇이냐면 적성에는 맞아. 적성에는 맞는데 흥미가 없어. 피만 보면 손을 덜덜덜 떨어. 전교 1등이지만 그래서 의대 갔는데 피만 보면 손을 덜덜덜 떨어. 이런 게 강압형이다. 적성에는 맞지만 흥미가 없다. 그 세 번째가 뭐냐면 불충족형이야. 불충족형은 무엇이냐면 불충족형은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이야. 흥미는 일치하는데 자신의 적성 수준보다 낮은 적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 이것이 불충족형이다.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고요. 주관식으로도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 윌리엄슨의 특성요인 직업상담 단계 분종진 예상추 분종진 예상사. 엄청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1번이 답이다. 11번 기즈버스가 제시한 직업상담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직업상담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직업상담의 목적은 가이즈버스 또는 기즈버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제시한 직업상담의 목적은 첫 번째가 예언과 발달이에요. 예언과 발달. 두 번째가 뭐냐면 처치와 자극. 세 번째가 결함과 유능. 최근에는 주관식 안 나왔지만 예전에는 주관식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언과 발달은 무엇이냐면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면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확대한다. 생애 진로 발달에 관심을 두고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고 확대한다. 이게 예언과 발달이야. 처치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과적인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다. 이래도 되고, 다른 표현으로는 내담자의 직업 문제에 대해 처치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 자극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내담자의 직업 문제에 대해서 처치하고 문제 해결 위해서 자극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결함과 유능은 무엇이냐? 내담자의 결함보다는 유능성에 초점을 둔다. 말 쉽죠? 정답은 일단 1번이 정답이네요. 12번 내담자의 인지적 명확성을 위한 직업 상담 과정 바르게 한 거. 일단 3번이 정답인데요. 내담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인지적 명확성이나 동기에 대한 사정을 해서 괜찮다, 예스다 하면 곧바로 직업 상담을 해요. 이렇게 곧바로 직업 상담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아니오가 나왔어. 인지적 명확성 논데 명확하지 못해. 이럴 경우에는 개인 상담하고 그 다음에 직업 상담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3번이 답으로 나오니까 단편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 보진이 분류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했었죠. 의정자직학,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 부족 이렇게 했는데 직업 선택의 불안은 자신의 선택과 타인의 기대 간의 충돌에 따른 불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문에 있는 것처럼 한 개인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자신의 선택과 그리고 이런 긍정적, 부정적 유인까지 된 내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불안감이 나오고 있다. 해서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1번이 답이에요. 14번 론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로가 가정의 정서적 분위기를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수용형이에요. 수용형. 수용형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가 뭐냐면 무관심형, 무관심. 두 번째가 뭐냐면 애정형. 이렇게 나눠져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서 집중형이야. 정서 집중형. 정서 집중형 역시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과보호형이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자식이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과요구형.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에 대해서 너는 꼭 법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 과요구형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그럼 회피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거부형과 무시형으로 나눠진다. 무시형.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 구분만 일단 알아두시면 일단 돼요. 수용형과 정서 집중형과 회피형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수용의 무관심형은 수용적으로는 대하지만 자녀의 욕구에 대해서 민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떤 것을 자식에게 강요하지도 않는 거예요. 애정형은 뭐 잘 아시겠죠. 아주 온정적이고 자식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 요구에 응해주고 독립심도 길러주고 그리고 이성과 애정으로 대하는 거. 좋은 얘기 다 쓰면 돼요. 과보호는 아까 했죠.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심을 키우게 돼요. 과요구형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 거부형은 뭐냐면 자녀에 대해 냉담하고 자녀의 의견을 무시해요. 그리고 자녀의 부족한 면 지적하고 지적질하는 거야. 그리고 자녀의 욕구는 충족시켜 주려고 하지도 않아. 부모로서 거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무시형은 자녀와 접촉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다. 책임 회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부모도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데 특히 거부형은 엄청 심하죠. 그래서 일단 수용형, 정서, 집중형, 회피형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답은 2번으로 나오겠네요. 15번. 다음 중 단기 상담을 진행하기 가장 적합한 상식이죠. 이런 거. 잦은 가출 나름 심각해. 성격장애 나름 심각해. 우울증 나름 심각해. 이성친구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뭐 그렇게 15세 중학생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16번 정보지향적 면담에 대해서 초기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솔선수범 면담이라고 했었어요. 솔선수범 상담자가 먼저 상담을 주선하느냐 아니면 내담자가 하느냐 솔선수범 그 다음에 정보지향적 만남 이렇게 했었고 세 번째가 관계지향적 만남 했었어요. 이것도 벌써 몇 차례 시험 문제 나오고 있죠. 관계지향적 면담에서는 재진술과
감정의 판양이 주로 이용된다 해서 지금 1번이 답이고요. 2번에 제한된 응답, 이거를 폐쇄적 질문이라고 하죠. 폐쇄적 질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3번에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상담의 틀이 상담사에게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지향적 면담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첫 번째 폐쇄형 질문, 두 번째 개방형 질문,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탐색해보기, 이런 식으로 했다. 탐색해보기 이렇게 했었다. 이렇게 답은 쉽게 나오죠. 17번 직업상담의 기초기법, 직업상담의 기초기법, 틀린 것을 고르시오 했었는데, 지금 3번에 내담자가 전달하는 이야기의 표면적 의미를 상담사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는 기법이다 했는데, 이거는 요약과 재진술이에요. 요약과 재진술이다. 그러면 해석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해석 한번 했었어요.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직접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그의 과거 경험이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추론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3번 틀렸네요. 18번 상담 내용의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 여러 차례 했었죠. 지금 보시면 기억,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큰 경우, 니은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우리 1번 치명적인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라는 거는 뭐 미성년자인 내담자 학대를 당한다든지 내담자가 아동 학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공개를 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정답이 4번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19번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에서 중요 주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생애 진로 사정의 구조는 여러 차례 했었죠.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강점과 장애, 요약, 이렇게 해서 답은 쉽게 평가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구조는 여러 차례 했었어요. 구조는 여러 차례 했었으니까 우리가 생애 진로 사정의 어떤 의미, 첫 번째, 두 번째 구조, 세 번째가 생애 진로 사정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 요거를 지금 빼놨거든요. 알 수 있는 정보, 2020년도에 주관식에 나왔었어요. 3개 쓰고 3개를 쓰시오. 생애 진로 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사실,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사의 평가 정보,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 이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인식 정도,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인식 정도, 이렇게 세 가지. 내담자의 직업 경험과 교육 수준을 나타내는 객관적 사실, 두 번째 내담자의 기술과 유능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상담자의 평가 정보, 세 번째 내담자의 가치관 및 자기인식 정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20번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치료의 정신건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는데,
1번에 자신의 삶에 책임감이 있고 독립적이라는 거는 요거는 자기 지향이다. 자기 지향 또는 자기 지향이나 자기 지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자기 지시 이렇게 자기 지시 이렇게 지금 이 사회적 관심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어떤 집단 속에서 유리되지 않고 관계의 맥락 속에서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관계의 맥락, 다시 말해서 집단 속에서 유리되지 않고 혼자 왕따 되지 않고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관계 사회적 관심이에요. 2번에 변화에 대해 수긍하고 타인에게 편협한 견해를 갖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바로 융통성이에요. 융통성, 변화에 대해 수긍하고 타인에게 편협한 견해를 갖지 않는다. 융통성 또는 유연성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과학적 사고는 깊게 느끼고 구체적으로 행동, 이게 4번이 정답이다. 강의 들으며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